말레이시아에는 신비로운 화교 남성이 있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과 사귀고 최고급 모델들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고 직접 그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레오나르도에게 오스카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파티를 열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쓰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왕실 귀족들까지도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계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 로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 로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1년 조 로우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상은 중국 광둥성 차오선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루밍단은 전쟁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960년 그는 다시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식량과 광산업을 통해 류씨 가문은 빠르게 돈을 벌었습니다. 조로우의 아버지 류푸핑은 런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투자 실패로 가문이 파산 직전까지 물렸지만 이후 1990년대 주식을 통해 다시 재산을 모았습니다. 류푸핑은 자본의 힘을 경험했기에 가문을 더욱 번영시키고자 하는 야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로우는 어릴 때부터 가문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고 정치계에 진출하길 바라는 부모의 바람 속에서 특별하게 양육되었습니다. 조로우는 어릴 때부터 페낭의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는 영국의 귀족 사립학교인 해로우 스쿨로 보내졌습니다. 이 학교는 영국 총리 여러 명과 각국의 중요한 정치인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조로우의 동급생들은 모두 귀족과 초부유층 가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을 통해 그는 이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 성공의 토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돈을 쓰는데도 아주 호탕했습니다. 한 번의 파티에서 그는 말레이시아 출신 동포인 리자 아지즈를 알게 되었고 리자의 아버지는 훗날 말레이시아의 총리가 된 나짐 라작입니다. 조로우는 곧 리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로우는 와튼 스쿨을 입학해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각종 금융 지식을 다룬 교내 출판물을 발행하여 모두가 그를 투자 전문가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금융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었고 목적은 자신을 뛰어난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렉서스 컴포터블을 타고 다녔으며 매달 4만 달러, 약 5,400만 원을 써서 학교에서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는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자신을 알리고 부유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로우가 파티 장소에 보증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을 자주 미루며 돈 문제로 자주 얽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로우는 자신이 말레이시아 왕자라는 소문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학생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점차 고급 인맥을 형성해 나갔고 브루나이, 쿠웨이트, UAE 등의 왕실 인사들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조로우는 특히 UAE 출신의 부유한 동급생에게 접근하며 자신이 그곳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그곳의 권력 구조와 누가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의 동급생은 조로우를 직접 UAE로 데려가 가장 부유한 가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로우는 중요한 인물인 아부다비 투자청의 관리자인 칼둔 알 무바락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로우는 그에게 동남아,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귀뜸하며 앞으로 할 일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조로우는 대학으로 돌아가 졸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와 권력을 경험한 후 국가 자원을 장악해야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조로우는 자신의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중동의 부호들이 그를 통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개료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조로우는 졸업 후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트윈타워에서
한 층을 통째로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고객을 찾기 시작했고 이전에 쌓아둔 인맥들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로우의 절친인 리자 라작은 그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소개해 주었는데 리자의 아버지인 나짐 라작은 당시 말레이시아의 부총리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짐 라작의 사교계에 진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리자와의 친분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2007년 나짐 라작은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업적을 쌓기 위해 말레이시아 남부에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을 싱가포르에 맞설 수 있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지만 다음 단계는 투자 유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조로우는 즉시 기회를 포착해 다시 한번 아부다비 투자청의 관리자인 칼둔 알 무바락과 접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작업과 검토를 거쳐 칼둔은 5억 달러, 약 6,745억 원의 투자를 승인하며 협력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투자 금액은 크지 않았고 조로우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중동의 부호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나짐 라작에게는 이 투자가 가져다준 모든 공로가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조로우는 양측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27살의 조로우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며 첫 번째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골드만삭스 아시안 지역 책임자인 팀 라이스너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투자 은행이자 증권회사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투자 자문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로우와 라이스너는 둘 다 매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의 작업을 통해 당시의 초부유층이었던 말레이시아 왕실의 투앙쿠 미잔을 끌어들여 그가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게 했고 이 회사는 TIA로 줄여 불렀습니다. 협상을 거쳐 이들은 약 14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의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조로우는 이 기회를 통해 큰 돈을 벌고자 했는데 투앙쿠는 조로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투자를 철회하려고 했습니다. 조로우가 실패 직전까지 몰렸던 그 순간 2009년 나짐 라작이 선거에서 승리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집은 수년 내에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조로우는 이 기회를 잡아 나집에게도 말레이시아도 독자적인 주권 투자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은 국가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투자에도 사용될 수 있고 나집의 지지자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조로우의 조작을 통해 기금의 초기 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로우는 위기를 극복했고 원 말레이시아 디벨롭먼트 벌 헤드라는 이름의 주권 기금이 설립되었으며 줄여서 원 MDB라고 불렸습니다. 나집은 자문위원장의 의장이 되었지만 실제 권력을 쥐고 운영을 조종한 사람은 조로우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짐 라작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녹색에너지와 관광산업에 투자하여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자금을 전쟁 자금으로 사용해 나집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로우는 나집에게 튀르키예의 왕자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비록 그가 왕자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고 조로우의 지시에 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조로우는 왕자의 페트로사우디 회사와 함께 유전을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개발권만 있었을 뿐 직원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집은 이러한 내막을 몰랐고 조로우는 왕자에게 많은 돈을 들여 호화요트를 빌려 나집 가족을 초대하게 했습니다. 이 요트에서 나집은 왕자와 첫 거래를 체결했고 원 MDB가 페트로사우디에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로우는 비밀스러운 일련의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그는 평범한 사람에서 상류층으로 나아가는 큰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 MDB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은 조로우에 의해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3억 달러, 약 4,047억 원은 JP 모건 체이스의 분행으로 송금되어 정상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억 달러, 약 9,443억 원은 조로우가 세이실에 등록한 구스타레라는 회사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조로우가 미리 등록해둔 페이퍼 컴퍼니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왕자는 이 거래에서 7,600만 달러, 약
1025억 원을 받았고 조로우는 1년의 작업을 통해 7억 달러를 자신의 주머니로 챙겼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의 비밀 계좌를 통해 원 MDB의 명의로 자금을 모두 미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했고 결국 진정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후 조로우는 미친 듯이 소비를 시작했고 나집 라작과 그의 아내를 위해 전 세계 여러 채의 고급 주택과 금은보화를 사들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고급 주택, 요트, 스포츠카를 구입했고 베벌리힐스에 있는 한 대형 호텔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 병당 5만 달러, 약 6,745만 원짜리 샴페인 23병을 터뜨려 순간적으로 전원의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조로우는 약 8,500만 달러, 약 1,146억 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원 MDB의 명의를 이용해 상류층에 접근하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는 자주 카지노에 드나들며 부유층을 찾았으며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쓰기도 했으며 파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조로우는 성격이 온화해서 인기가 많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유명 스타들이 자주 그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조로우는 페리스 힐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 2달 동안 12번의 파티를 열었고 매 파티의 비용은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 병에 220만 달러, 약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샴페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힐튼은 이런 돈의 힘에 굴복해 조로우와 공개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힐튼은 조로우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 조로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브래들리 쿠퍼, 로버트 드니로, 마이클 펠프스, 킴 카사디안 등이 있었습니다. 조로우는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쌓기 위해 킴 카사디안이 NBA 선수 크리스 험프리스와 결혼했을 때 결혼 선물로 하얀색 페라리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72일 만에 이혼했고 그 차량의 소유권 문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 후 조로우는 할리우드에서 영화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생일에는 조로우는 피카소의 그림을 선물했고 60만 달러, 약 8억 원을 주고 마르론 브란도가 1954년에 받은 오스카 트로피를 구입해 직접 레오나르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투자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에 있었던 악명 높은 투자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조던 벨포트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인물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 발표에 조던 벨포트도 참석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첫눈에 조로우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예를 바라보며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야. 그의 돈은 분명 훔친 돈일 거야. 만약 자기가 번 돈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았겠지. 영화 외에도 조로우는 음악 제작 회사를 설립해 음악계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 가수 샤오와 슈안을 세계 최고의 음악인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이를 위해 그는 약 1200만 달러, 약 161억 원을 투자해 그녀의 앨범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2011년 그는 언론 지면을 통째로 빌려 샤오와 슈안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두바이에서 개인 해변을 통째로 빌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불꽃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샤오와 슈안은 이에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나의 좋은 동생일 뿐이에요. 조로우는 순간적으로 구애자로서의 자격을 잃고 가족 같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로우의 여러 부유한 행보는 그를 성공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치와 최고 수준의 인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조로우와 그의 공범들은 2년 동안 회사에서 총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을 빼돌렸으며 대부분의 돈은 그들이 나눠서 써버렸습니다. 처음에 조로우는 영화 산업에서 돈을 벌여 원 MDB의 자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투자 수익은 약 1억 5천만 달러, 약 2023억 원에 불과했으며 그가 횡령한 금액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로우는 원 MDB가 페트로사우디의 회사의 두 척의 석유 시추선을 20억 달러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장부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터무니없는 거래는 교묘한 조작 끝에 실제로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페트로사우디의 한 직원인 조 슈웨이브가 눈치채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받은 몫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로우의 행위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금을 계속 마련하기 위해 조로우는 아부다비 투자청의 자회사인 아바르 인베스트먼트의 관리자인 카딤 압둘라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 3월 카딤의 소개로 조로우는 골드만삭스의 팀 라이스너와 함께 아부다비로 날아가 자산 400억 달러, 약 53조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만수르 왕자를 만났습니다. 조로우는 만수르 왕자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골드만삭스가 원 MDB 회사를 위해 35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그 자금으로 전 세계의 화력발전소에 투자한 후 이를 하나의 회사로 묶어 말레이시아에 상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는 미래 수익을 추산한 결과 이번 투자로 50억 달러, 약 6조 7천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로우의 목적은 왕자에게 직접 자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사가 펀드 보증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와 라이스너는 카딤의 추천을 받았고, 카딤은 왕자가 신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수르 왕자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후 조로우는 다양한 조작을 통해 2012년에 골드만삭스를 통해 3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는 채권 발행 과정에서 정상 시세보다 190배 높은 수수료를 얻었습니다. 즉, 이 거래에 참여한 모든 협력자들은 이익을 얻었고, 실제로 속임수에 당한 쪽은 말레이시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로우의 진짜 목적은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원 MDB 회사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조로우는 자금을 손에 넣은 후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14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한 한 회사로 이전시켰습니다. 이렇게 돈을 성공적으로 빼돌린 후 그는 나집 라작과 골드만삭스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조로우는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를 통해 30억 달러, 약 4조 원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채권 발생은 모두 비공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먼저 저렴한 가격에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회사의 브랜드 영향력을 이용해 여러 국가의 투자기관에 다시 팔아 높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팀 라이스너의 개인 수수료만 해도 1,000만 달러, 약 134억 원을 넘었습니다. 조로우는 새롭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2013년에 나집 라작이 총리로 재선되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위해 개인 비행기와 2억 5천만 달러, 약 3,372억 원에 달하는 호화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조로우는 원 MDB에서 약 45억 달러, 약 6조 원을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고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2014년 앞서 언급한 페트로사우디의 직원인 조 슈웨이브가 내부 고발 편지를 작성하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FDI와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로우의 계획이 서서히 밝혀졌고 원 MDB의 부채는 위기 상태에 처하면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나집 라작은 정치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나집은 총선에서 패배했으며 93세의 마하티르 빈 모하맛이 다시 총리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하티르는 취임 후 나집과 원 MDB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나집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약 2억 7,400만 달러, 약 3,696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고가의 보석, 가방, 시계, 그리고 약 2,800만 달러, 약 377억 원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3일, 나집 라작은 마침내 반부패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1건의 돈 세탁 혐의와 4건의 부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돈은 모두 정치 후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대법원은 나집의 상고를 기각하고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억 1000링깃, 약 65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고 업계에서의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만 약 39억 달러, 약 5조 2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국적범으로 불리는 조로우는 나짐라작의 사건들이 폭로된 후 즉시 말레이시아를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2019년 조로우는 미국에 자수하며 약 7억 달러, 약 9,44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그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고 그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2022년 7월 조로우는 제3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15억 링깃, 약 4,711억 원을 정부와 합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전에 조로우를 상대로 158.5억 링깃, 약 4조 9천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그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로우와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조로우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여권을 신청했으며 이 여권으로는 150개국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가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어딘가에 숨어 부유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미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융, 상업,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단순히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건을 통해 세기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